덕배와 춘식 그리고 칠구는 이번에도 과거 시험에 낙방하여 이젠 포기하고 먹고 살 걱정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덫에 걸린 여우 한 마리를 구해주고 물과 음식을 먹여주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의 앞에 구미호가 나타나는데 놀라지 말거라. 오늘 너희들 덕분에 내가 위기를 벗어나 살 수가 있었다. 내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구미호는 붓을 하나 꺼내는데 이 붓으로 신체 중에 한 곳에 점을 찍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 점이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 사람은 어디에 점을 찍을까 신중하고 또 신중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춘식이는 입 주변에 점을 찍었었는데 그 후로 먹을 복이 넘쳐났다. 일을 하지 않아도 굶을 일은 절대 없었다. 그야말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덕배를 만나게 되는데 덕배가 여인네들에게 쌓여있는 게 아닌가? 아니, 자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이거 춘식이 아닌가? 그동안 잘 지냈는가? 자네 입 옆에 점을 찍었구만. 잘 먹고 다니나 봐. 때깔 좋네. 그러는 자네는 어디에 점을 찍었는데? 나는 아랫도리에 길고 소중한 곳에 점을 찍었네. 그 후로 아주 여복이 넘쳐나는구만. 아, 물론 여복이 넘쳐나니까 굶을 일도 없어. 하루 세끼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준다네. 춘식은 덕배의 현명함에 감탄했고 입가에 점을 찍은 일을 후회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건 그렇고 요즘 나라가 혼란해서 말이지 걱정이야. 소문에 의하면 십상시라고 내시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군. 그때 낯이 익은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니 이게 누군가? 자네 칠구 아닌가? 아니 자네들은 덕배와 춘식이 아닌가? 아니, 근데 자네 목소리가 왜 그런가? 대체 어디에다 점을 찍은 것인가? 난 쌍방울에 점을 찍었더니 그만 이렇게 되었네. 나 이제 휴가 마치고 궁궐에 출근해야 되니까 먼저 가보겠네. 내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거든. 옛날 어느 마을의 한 농부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면이 있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장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스님의 소매 끝에 삐죽이 나온 병꼭지가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그거 술병이 아닙니까? 혹시 술 드시나요? 농부가 깜짝 놀라 묻자 스님은 몹시 당황해 얼버무린다는 것이 그만. 아닐세.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집에 고기가 몇 점 있어서 조금 곁들이려는 걸세. 아니, 그럼 고기도 드신단 말입니까? 농부가 더욱 놀라서 물으니 스님은 또 실수했구나 싶어 얼른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그러니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하신 분인가 보군요. 한 굽이 넘긴 스님은 안심하며 귀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이 오시지 않았겠나? 깜짝 놀란 농부가 다시 물었다.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아는 분이 찾아왔다네. 아, 그랬군요. 산속에 있는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이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그래서 그걸 좀 말려달라고 장인을 모셨다네.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어찌 출가한 스님이 술과 고기를 먹고 아내와 첩까지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까? 내 관가의 이야기에서 당장 승려가증을 거두어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 안 해도 된다네. 내 작년에 도둑질하다 들키어 이미 허가증을 반납했다네. 옛날 어느 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한 내시가 있었는데 이 내시의 아내는 색을 밝혀
남편 몰래 다른 사내와 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날까 두려워하여 미리 남편인 내시에게 말하기를 남들이 말하는데 아기를 가지게 될 때에는 부부간의 사랑이 보통 때보다 갑절이나 더 하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늘었으니 생각건데 혹시 아기를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부인,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내시들은 물건이 잘려 정상적인 잠자리를 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헌데 제 생각으로는 대나무를 잘라 대롱을 만들어 당신의 잘라진 물건의 뿌리에 붙여대고 그 대롱을 제 다리 사이에 넣어 잠자리를 하면 아기 씨가 대롱을 통해 제 몸속으로 들어와 반드시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시는 아내의 말이 그럴듯하여 매일 밤 아내의 말대로 실천하였다. 여보, 이렇게 접촉하니 실제로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아내가 좋아하니 계속해보는 수밖에.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정말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내시 씨는 너무나 좋아서 친구 선비들을 불러 자랑을 했다. 이보게들, 나 같은 내시들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네. 잘만 하면 내시들도 얼마든지 자식을 가질 수가 있다네. 내 아내가 이미 임신을 하였다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친구들은 이 씨가 속은 것이라고 하며 웃었다. 이에 이 씨가 말하길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의하면 대나무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씨는 기뻐하면서 다시 친구들을 불러 자랑했다. 이 아이는 나의 성을 따라 이 아무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네. 그 말에 친구들이 웃으면서 아니 이 사람아, 그 아이는 대나무통으로 임신하였으니 이 씨가 아니라 죽씨라고 해야지 왜 이 씨라고 하는가? 하면서 놀려대니 이에 이 씨가 노하며 말하길 아니 그러면 자네 아이의 성씨는 자씨인가? 옛날 어느 마을에 짓궂은 한 사내가 있었다. 어느 날 이 마을 부녀자들이 초여름이 되어 폭포수 흐르는 계곡으로 물마중을 가는데 이 짓궂은 사내가 발가벗고 기름독에 들어갔다 나온 후 밀가루독에 들어가 몸에 밀가루칠을 잔뜩 한 다음 여인들이 물마중 가는 길가에 큰 고목나무 위에 앉아서 목소리를 우렁차게 꾸며 여인들에게 호통을 쳤다. 여봐라, 거기 모두 다들 섞어라. 여인들은 옷을 곱게 차려입고 가다가 깜짝 놀라 모두 섰다. 나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금강역사인데 너희들 서방이 몇 명인지 제대로 다 말하거라. 내가 낱낱이 알고 있으므로 만약에 너희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이 단칼에 달아날 줄 알거라. 여인들이 금강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니 겁이 덜컥 났다.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허연게 금강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 금강역사로 여겨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을 시키고는 하나 둘씩 대답을 하기 시작하였다. 셋내는 둘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아홉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12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짓궂은 사내의 첨한 대답을 하지 않으니 그 여자를 향해 사내가 너는 서방이 몇이더냐? 하고 다시 호통을 치자 짓궂은 사내의 처가 말하길 셋내는 서방이 하나 반이옵니다. 사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여인들에게 모두들 가던 길을 가라고 이르렀다. 그 후 개울가로 달려가 목욕을 한 후 얼른 집으로 돌아와 시침을 딱 떼고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처에게 물었다. 마누라, 물마중은 별일 없이 잘 다녀왔소. 그럼요. 아주 잘 다녀왔지요. 정말 아무 일 없었소. 사내가 묻자 처는 왠지 아침에 본 고목나무 위에 금강역사의 모습이 떠올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속이게 되면 목이 달아날 것 같고
차라리 부끄럽지만 사실을 얘기하면 죽지 않고 살겠구나 싶어 실토를 하였다. 사실은 물마중을 가다가 옥황상제님이 보내신 금강역사를 만났는데 느닷없이 서방이 몇이냐 묻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목이 달아난다고 해서 솔직히 말했지요. 다른 여자들은 서방이 둘이요, 9이요, 혹은 12이요 했지만 나는 서방이 하나 반이라고 했지요. 아니, 뭐라고? 하나 반? 예, 하나 반요. 어째서? 나는 분명 하나인데 하나 반이요? 반은 어떤 놈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느라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웬 사내놈 하나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나의 소중한 곳에 거시기를 밀어넣었다가 금방 빼고는 얼른 달아나 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깜짝 놀랐다. 자기 처에게 그 짓을 한 자는 바로 사내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둘이지. 어찌 하나 반이요? 이에 사내의 처가 다시 말하길.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놈 거시기가 너무 작아서 그놈은 반쪽 서방이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먼 곳에 있는 애인을 찾아 길을 떠난 어느 청년과 일찍이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된 어떤 여인이 우연히 만나 길동무가 되었다. 어느덧 두 사람의 발길은 사람들의 마을로부터 멀어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막 산허리를 돌았을 즈음에 문득 과부가 말을 걸어왔다. 이봐요, 총각. 이렇게 인적도 없는 산 속에서 만약 총각의 엉뚱한 마음이라도 먹는다면 그땐 난 어떡하지? 청년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안심하세요. 아주머니,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과부가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여긴 우리 두 사람뿐이잖아. 게다가 사방으로 잔디가 푹신한 요처럼 깔려있고 이러니 총각의 말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겠어. 글쎄,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저한테는 이미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고요. 그렇긴 해도 남자가 잠시 자기 애인을 잊을 수도 있는 일. 사내란 것이 원래 애정 없는 동물적인 본능만으로도 여자를 취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 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니 지금 막 가슴이 떨려오고. 참나 아주머니도 걱정도 팔자십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면 재빨리 도망을 치거나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면 될 것 아니겠소. 청년은 이제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과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쫓아오겠어? 이런 산중에. 게다가 난 아녀자의 몸이라 도망친다고 해도 금방 붙잡힐 테고. 총각은 날 풀숲에 쓰러뜨릴 것이고 저항을 한다고 해도 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총각은 고운 무지막지하게 내 속옷을 벗겨낼 테고. 아이,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게다가 그런 와중에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된다면 난 정말... 청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화가 치민 나머지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다.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애 낳아서 혼자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옛날 어느 마을에 자색이 고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시집간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먼저 죽어 일찍 과부가 되었다. 과부는 때때로 남편의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하며 괴로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때 이목구비가 수려한 한 선비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곡절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그 앞에 앉아 목 놓아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상하게 생각한 젊은 과부가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시오? 내 처가 얼마 전에 죽어 항상 슬픔을 품고 있었소. 그런데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여인의 애통한 곡을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곡을 하게 된 것이오. 그 얘기를 들은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연을 말하고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선비가 더욱 크게 곡을 하며 내 아내가 살아생전에 늘 자신의 손이 작은 것을 자책하고 나의 건망증이 심한 것을 책망하였으니 내 아내와 같은 사람을 어디서 다시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또 곡을 하였다. 그러자 여인이 묻기를 손이 작은 것은 무엇을 말씀하심이요? 부끄러워서 차마 말 못하겠소. 궁금해진 여인이 힘써 묻자 선비가 말했다. 내 물건이 매우 큰데 아내는 그것을 움켜쥐기를 좋아하였소. 그러나 손이 작아 두 손으로도 다 잡히지 않아 늘 그것을 한탄하였소. 그럼 건망증은 뭘 말함이요? 나는 양기가 너무 강해서 매일 밤 방사를 벌였는데 매번 까먹고 하고 또 하고 하였소. 그 말을 들은 과부는 야릇한 감정이 문득 발하여 일어나면서 말했다. 희차가 같은 심정으로 짝을 잃고 통곡하고 있으나 통곡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 당신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듯하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여인의 집으로 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야 이놈아, 두 손은커녕 한 손도 남는데 어디서 혀를 놀려? 너 죽을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 그만 실언을 하였소. 그래 좋다. 근데 너 이놈 밤새도록 할 수 있다고 했지? 못하면 내 놈도 무덤에 묻힐 줄 알아라. 옛날 어느 마을에 여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내가 장가를 가게 되었다. 드디어 첫날 밤,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아이고 참 이걸 뭐 어찌해야 한다냐. 그러자 참다 못한 신부가 신랑을 이끌어 자신의 은밀한 그곳에 사내의 그것을 집어넣었다. 바로 그 순간 사내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뒤로 몸을 뺐다. 그리고는 옷가지를 챙겨들고 잽싸게 도망쳐 나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사내가 조심스럽게 자기 집 근처에 나타나서 이웃집 할머니를 붙잡고 물었다. 할머니, 이 집 색시가 아랫배를 찔려 구멍이 난 모양인데 혹시 아직 살아있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생원이 포천으로 갈 일이 있어서 저녁에 여종을 불러 말했다. 예 사모라, 내가 내일 아침 일찍 포천에 갈 일이 있으니 너는 서둘러 일어나 아침밥을 지어 놓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생원 어른. 그렇게 이튿날 잠이 덜 깬 여종은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일찌감치 일어나 새벽밥을 지어놓고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인기척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주인이 나올 기미가 안 보였다. 기다리다 못한 여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문구멍을 통해 살짝 안방을 들여다보는데 허, 여보 마누라, 내일 일찍 포천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아니, 잘 자는 사람 새벽에 깨워놓고 어찌 그냥 가신다는 것이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해주고 가시오. 아니, 벌써 몇 번째 하자는 것이오? 그렇게 두 내외가 뒤엉킨 채 날이 훤히 밝은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여종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뭐야? 나는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새벽밥을 해놓았더니 이 인간들이 무슨 포천 갈 준비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때 마침 우리에서 막 나온 닭들이 뜰에서 모이를 쪼다가 여종 근처에 오더니 갑자기 거기서 수탉이 암탉개 등에 올라타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화가 난 여종은 닭들을 발로 차쫓으면서 크게 소리쳤다. 야 이것들아, 저리 안 가. 너희들도 이러는 것을 보니 포천에 가려고 준비하는 게냐? 저리 안 꺼져? 여종의 소리에 놀란 생원은 마침내 기침 소리를 내며 아침밥을 기다리는데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그만 이렇게 되었구나. 아니, 그런데 왜 아침부터 이렇게 닭을 잡아가지고 왔느냐? 네, 생원어른. 아 글쎄 이 닭놈이 지들도 포천 가겠다고 글쎄 좀 전에 생원어른과 안방마님이 하던 것처럼 뒤로 앞으로 올라타 흔들어 제끼면서 버릇없이 감히 생원어른의 흉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닭들이 따라가면 귀찮으실 것 같아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습니다. 이에 무안해진 생원이 아이고 참,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 그건 그렇고
왜 닭다리는 없는 것이냐? 네, 생원어른 혹시라도 이놈이 뱃속에서도 그 짓거리 하면 안 되니까 다리는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원은 대충 아침밥을 먹고 급히 포천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판서댁 마님이 하루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른 자기 몸종을 불러 앉혀놓고 전에 없던 엄격한 어조로 꾸짖었다. 내 그렇게도 사내 놈들을 조심하라 일렀거늘. 못된 행실로 애까지 배웠으니 너를 더 이상 내 집에 둘 수가 없느니라. 당장에 보따리를 싸거라. 마님의 꾸중에 몸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흐느껴 올 뿐이었다. 그런데 한바탕 꾸짖고 난 마님의 심경도 썩 편치가 못했다. 일도 잘하고 그렇게 잘 따르던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내가 순진하여 사내들 꿰매 속아 넘어간 탓이니라. 마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자 몸종이 무척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래 당장 이 집을 나가면 어디 갈 데는 있느냐? 몸종의 묵묵부답에 마님이 고쳐 말했다. 이 집을 나가기 싫거든. 너를 이 꼴로 만든 그 작자가 누군지 어디 이름이나 한번 대봐라. 순간 몸종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마님, 그것만은 대답 못한단 이 말이렸다. 좋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놈을 대던가 아니면 보따리를 싸던가. 마님, 정말입니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누구의 아이인지는 정말 저도 모르는걸요. 당차는 소리. 너를 이 꼴로 만든 그놈을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누구냐? 삼식이 놈이냐? 몸종이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마님, 쉰내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언성이 다시 높아졌다. 아니, 요만큼한 것이 그래도 나를 속이려고. 그게 아닙니다. 마님, 당장에 밝히래도. 마님의 추궁에 몸종이 하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만약 아기가 앞으로 나오면 도련님 아기고 뒤로 나오면 대감님 아기일 것입니다. 옛날 색을 밝히는 어떤 스님이 기방에 들러 재미를 보고 가려고 하였다. 홍춘이, 나는 홍춘이 없이는 못 산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누군가가 들이닥쳤다. 홍춘이 안에 있어. 나 포졸 길쌈이요. 아니, 이 시간에 포졸이라니. 스님, 얼른 침상 밑으로 몸을 숨기시지요. 홍춘이 잘 있었어. 겁나게 보고 싶었구려. 기생의 방 안으로 들어온 포졸은 이런저런 잡담만 늘어놓을 뿐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이에 기생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포졸 나리께서 이 시간에 어쩐 일로 납시었어? 그야 당연히 우리 이쁜 홍춘이 보러 왔지. 저 근데 포졸 나리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요. 그래, 궁금한 것이 뭔지 말해보시게. 만약 스님이 기방에 출입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긴. 파괴한 죄로 소중이를 자른 다음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지. 침상 밑에 숨어서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간이 콩알만해졌다. 포졸은 기생을 희롱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윽고 두 사람은 침상으로 가 재미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또 한 번의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었다. 홍춘이 안에 있어? 나 포도대장이요. 포도대장님이 오셨어요. 이런 큰일이 나버렸구만. 순식간에 얼굴이 사색이 된 포졸은 기생이 시키는 대로 침상 밑으로 몸을 감추었다.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포도대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어느덧 정색을 한 기생이 포도대장에게 물었다. 아니 포도대장님, 이 시간에 어인일이신가요? 어인일은 우리 홍춘이 보러 왔지. 근데 포도대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 스님이 이런 곳에 출입하다가 발각되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되나요? 포도대장이 말했다. 그야 불도로서 규율을 위반했으니
곤장 20대를 맞고 추방을 당하게 되겠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침상 밑에 숨어있던 스님이 기어나와 포도대장에게 말했다. 포도대장님, 어서 소인을 잡아가십시오. 어서요. 저 밑에 있는 포졸에게 잡히면 소중이가 잘리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